페스트. 알베르 까미. 1부. 네 번째. 타루의 숫자는 정확했다. 의사 리유는 그 점에 대해 좀 알고 있었다. 수의의 시체를 격리하고 난 다음 그는 겨드랑이에 생기는 열병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리시아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혀 모를 얘긴데요. 하고 리시아르가 대답했다. 사망자가 둘인데 하나는 48시간 만에, 다른 하나는 사흘 만에 죽었어요. 나중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보니 꼭 다 나아가는 사람 같아서 가만 놔두었더랬죠. 또 다른 사례가 생기거든 알려주세요. 하고 리우가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몇몇 의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는 며칠 동안에 유사한 사례가 약 20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의 전부가 치명적인 경우였다. 그래서 그는 오랑시 시의회 회장인 리샤르에게 새로운 환자들의 격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리샤르가 말했다. 도청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전염의 위험이 있다는 확증도 없지 않습니까? 확증이야 없지만 나타나는 증세가 불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리샤르는 자기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도청의 지사에게 말해보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날씨가 악화되어 갔다. 수희가 죽은 다음 날에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었다. 억수 같은 소나기가 이 도시에 퍼부었다. 그러고는 그 갑작스러운 폭우에 이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었다. 바다까지도 그 짙은 푸른빛을 잃은 채 안개 낀 하늘 아래서 은빛으로 혹은 무쇠빛으로 눈이 아플 지경으로 번뜩거렸다. 이러한 봄의 습기 섞인 더위보다는 차라리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그리웠다. 높은 언덕바지에 달팽이 모양으로 건설되어서 바다와는 거의 등을 지고 있는 도시는 음울한 허탈감에 짓눌려 있었다. 진흙을 바른 기나긴 벽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먼지가 자욱히 내려앉은 진열장들이 늘어선 거리거리에서 칙칙한 황색의 전차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 아래 감금당한 죄수가 된 느낌이었다. 오직 리우의 그 늙은 환자만이 천식을 이겨내고 그러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푹푹 찌는군 하고 그는 내뱉곤 했다. 기관지에는 좋은 날씨야. 아닌 게 아니라 푹푹 찌고 있었다. 그러나 열병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더위였다. 도시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적어도 코타르의 자살 미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입회하려고 페데브르 거리로 가던 날 아침 의사 리우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던 느낌은 그랬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인상은 당치 않은 것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신경 과민 상태와 걱정 때문에 그러려니 싶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머릿속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형사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그랑이 층계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선 그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은 채 기다리기로 했다. 시청 서기는 방 2개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가구가 지극히 단촐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사전 2억 원이 꽂혀 있는 흰색 나무 선반과 칠판 하나뿐이었는데 거기에는 반쯤 지워졌으나 그래도 알아볼 수 있도록 꽃이 핀 오솔길들이란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랑의 말에 따르면 코타르는 지난밤에 잠을 잘 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깨면서부터 머리가 아프고 아무런 반응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그랑은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았다.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손으로 쓴 원고가 가득 든 두툼한 서류철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자긴 코타르를 잘 모르지만 재산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타르는 좀 괴상한 사람이어서 그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랫동안 기껏해야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나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했다. 그 사람하고는 꼭 2번 얘기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분필 상자 한 통을 집으로 가지고 오다가 층계참에서 그만 뒤집어 엎었어요. 붉은색과 푸른색 분필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자 마침 코타르가 층계참으로 나오더니 줍는 것을 도와주더군요.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분필을 무엇에 쓰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랑은 라틴어를 다시 좀 공부해 볼까 한다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뒤로 실력이 점점 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요, 하고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불어 단어의 뜻을 좀 더 똑똑히 알려면 라틴어를 하는 게 유익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칠판에다 라틴어 단어를 써놓은 것이었다. 격변화와 활용 법칙에 따라서 단어의 변하는 부분은 붉은색 분필로 썼다. 코타르가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흥미가 있는지 붉은색 분필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좀 의외여서 놀랐지만 어쨌든. 그런데 물론 그것이 그런 일에 사용되리라고는 저로선 예측하지 못했어요. 리우는 2번째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형사가 서기를 대동하고 와서 우선 그랑의 진술을 듣겠노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랑이 코타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를 그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지칭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심지어 한 번은 숙명적인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들은 자살의 동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랑은 어휘의 선택에 일일이 신경을 썼다. 마침내 말 못할 고민이라는 표현으로 낙착되었다. 형사는 혹시 코타르의 태도에 대해서 나의 결심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어제 내 방문을 두드리더니 하고 그랑이 말했다. 성냥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값제 줬지요. 서로 이웃이니까 운운하면서 신뢰한다더군요. 그러고는 곧 돌려주마고 다짐을 하기에 나는 아주 가지라고 했어요. 형사는 시청 서기에게 혹시 코타르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상해 보이는 점은 자꾸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치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크랑은 리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개인적인 일이었지요. 형사는 어쨌든 환자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리우는 우선 만나보기 전에 코타르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리우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코타르는 흐릿한 회색 플란넬 잠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불안한 표정으로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경찰이군요. 네. 그렇소. 하고 리우가 말했다.
당황할 것 없어요. 두세 가지 형식적인 조사만 하면 더 이상 귀찮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코타르는 그런 것 다 소용없는 짓이고 자기는 경찰이라면 질색이라고 대답했다. 리우가 쏘아붙였다. 나도 경찰이 좋은 건 아니요. 문제는 그들이 묻는 말에 신속하고 똑똑하게 대답해야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는 말이오. 코타르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의사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그 키 작은 사내는 리우를 불렀다. 리우가 침대 옆으로 오자 그는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픈 사람을, 목매달았던 사람을 건드리진 못하겠죠? 그렇죠, 선생님. 리우는 한동안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환자를 보호하려고 내가 와 있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좀 코타르가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으므로 리우는 형사를 들어오게 했다. 형사는 코타르에게 그랑의 증언 내용을 읽어 주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형사를 보지도 않은 채 다만 말 못한 고민, 그거 딱 맞는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형사는 또다시 그런 짓을 하고 싶은 심정인지 어떤지 분명히 말하라고 다그쳤다. 코타르는 흥분한 표정으로 그럴 생각은 없고 그저 건드리지 말고 가만두어 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고 형사가 좀 짜증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사람들을 귀찮게 구는 쪽은 바로 당신이요. 그러나 리우가 눈짓을 했기 때문에 그쯤에서 그쳤다. 아시다시피 밖으로 나오면서 형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열병 때문에 말썽이 생긴 이유론 그렇잖아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는 의사에게 사태가 심각한 것이냐고 물었고 리우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날씨 때문이에요. 그뿐입니다. 하고 형사가 결론 짓듯 말했다. 어쩌면 날씨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루의 해가 높이 떠오름에 따라 모든 것이 손에 쩍쩍 달라붙는 것이었다. 그래서 리우는 한 집 한 집 회진을 해 나갈수록 불안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날 저녁 교회에 있는 늙은이 환자의 이웃사람 하나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헛소리를 해대더니 구토를 했다. 멍울들은 수위의 것보다 더 컸다. 그중 하나는 곪기 시작했고 이내 썩은 과일처럼 쩍 갈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리우는 도청의 약품 제작소에다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이미 비슷한 증세의 환자들이 왕진을 청해왔다. 골문대를 째야만 했다. 필연적이었다. 메스로 10십자를 그어서 째니까 멍울에서는 피가 섞인 고름이 쏟아져 나왔다. 환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사지를 비틀었다. 그러나 배와 다리의 반점이 돋아나면서 어떤 멍울들은 더 이상 곪지 않게 되었다가 또다시 부어올랐다. 대개의 경우 환자는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죽었다. 쥐들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신문이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쥐들은 눈에 띄는 거리에 나와 죽었지만 사람들은 방 안에서 죽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문은 오직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도청과 시청에서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제각기 기껏 두세 가지 경우 정도만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 하나 움직이려 들지 않았더랬다.
그러나 결국 그 모두를 한데 합해 본다는데 생각이 미치기만 하면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합계는 경악할 만 것이었다. 불과 며칠 동안에 사망 건수가 몇 배로 불어났으니 그 회개한 병에 깊은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 유행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리우와 같은 의사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카스텔이 리우를 만나러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물론 그는 리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게 뭔지 알고 있겠죠?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알아요. 분석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한때 중국에서 의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고 파리에서도 몇몇 경우를 겪었어요. 20여 년 전 일이었죠. 다만 당장에는 그것에다가 감히 병명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여론이란 무서운 것이니까 경고망동은 금물이죠. 무엇보다도 경고망동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동료 의사 말 맞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양에서는 그것이 아주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다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만 빼고는. 자, 리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병인지 잘 알고 있어요. 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기 사무실의 창문 저 너머 멀리 물구비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낭떠러지 바위의 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푸른빛이기는 했지만 해가 기울어 감에 따라 그 흐릿한 광채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카스텔. 그가 말했다.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이요. 그렇지만 이건 패스트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스텔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대답할지 알고 있겠죠. 하고 늙은 의사가 말했다. 그건 온대지방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없어졌는걸요. 하고 말할 겁니다. 없어졌다는 것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하고 어깨를 으쓱이며 리우가 대답했다. 그래요. 파리에서도 약 20년 전에 그 병이 돌았다는 걸 잊지 마시오. 좋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는 덜 심한 것이기를 바랍시다. 그렇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군요.